1592년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은 약 16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약 15% 정도의 병력이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그 숫자는 대략 2만 4천 정에 달했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겪으며 조총의 유용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고 임진왜란 초기부터 조총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항해들을 통해 제작을 시도했고 조총과 관련된 기술과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선 역시 조총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생산량이나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선은 여전히 조총이 부족했습니다. (1607년) 조선은 일본에 사신단을 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일본이 보낸 화해국서에 회답을 전하고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총 구매였습니다. 최이길 등이 개빈촌으로부터 조총 500자루를 사가지고 왔다. 한 번에 무려 500정. 이 정도 수량의 조총을 구매했다면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량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개빈촌은 과연 어떤 곳이길래 사신들에게 그 많은 조총을 판매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희 화력조선 제작팀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남 건너편은 즉 개빈촌인데 화천, 섭진, 한해 세 주의 경계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것이라 한다. 대판과는 육지가 연달았고 거리가 30여리다. 개빈촌은 오늘날 사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오사카 남부의 한적한 중소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에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표적인 조총 생산지였던 곳이죠. 지금은 더 이상 조총을 생산하지 않지만 도시 곳곳에는 아직도 조총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빨대 하나에도 조총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니 역시 조총의 도시답네요. 사카이 조총의 역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사카이 시립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堺の町は日本の中世の時代ですね、13世紀とか14世紀くらいからですね、鋳物盆栽なんかを作る鉄を加工する職人さんが大変たくさん住んでおりました。その影響で鉄を扱って商売をする人たちがもともとこの地域には多かったこともあって、鉄砲とかその後江戸時代の包丁の産業が発達した要因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それから堺の商人たちが琉球とか種子島九州の南の辺りに商売のルートを持っていたので、鉄砲とかそれから鉄砲に使ういろんなものを調達しやすい立場にあった、そういうことが複雑に関係して堺が鉄砲生産の拠点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사신들이 사카이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에 조총 구매 예산을 준비했고 선조는 특별히 성능 좋은 조총을 구매하라고 당부했었죠. 거래를 위해 포수 3명을 데리고 갈 정도로 조총 구매에 진심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총을 만든 지는 조선보다 50년 가까이 앞선 상황에서 조선이 상대적으로 제작 경험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총 생산을 잠시 중단하고 그 비용을 모아 일본 조총을 수입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신은 청컨대 각 관에서 매달 정해놓고 만드는 군기를 4년 5년 동안만 정파해서 매달 정해놓고 군기를 마련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외 조총을 사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15필을 주면
그 품질이 필시 정교할 것입니다. 당시 조선도 일본 조총의 품질을 인정하고 구입하려던 상황이기에 조총 생산지인 사카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신단은 사카이 어디에서 조총을 구매했을까요? 사카이에 있는 조총 공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なんて言いましょうか、トップになるのが鉄砲鍛冶と言われる親方たちで、その数はだいたい堺に20軒くらい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江戸時代の初め17世紀の初めくらいは、5人くらいの大きな鉄砲鍛冶のお家があって、その人たちが、リーダーになって他の鉄砲鍛冶を統率し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江戸時代の中頃くらいから、18世紀くらいから、実力のある鉄砲鍛冶が現れてきて、井上石右衛門というような、お家なんかは江戸時代の後半くらいから大きくなる、鉄砲鍛冶ですけれども、全国各地に得意先を持っていたりしまして、勢力の強い有名な鉄砲鍛冶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 이곳 이노우에 세키에몬 가문은 에도시대 유명한 조총 제작자 집안인데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조총 제작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이노우에 가문의 저택은 에도시대 주거지 겸 조총 제작 공간으로 아직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희귀한 사례이기에 사카이시에서 지정 유형문화재로 등록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총을 구매하러 온 손님과 상담을 하던 장소입니다. 어쩌면 에도 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격 협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その価格は値段よ. 이건 저택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조총의 부속품과 자재들입니다. 조총 제작을 위한 자재들이 건축 자재로 재활용됐다고 합니다. 이 서류들은 이노우의 저택 창고에서 발견한 고문서들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조총 부품들의 거래 내역입니다. 목공을 하는 사람, 화약을 점화하는 발화장치를 만드는 사람, 문양을 넣는 사람, 탄환을 만드는 사람 등 각자 분업을 통해 조총을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조선은 어땠을까요? 금이영 등록을 보면 야장, 찬열장, 연마장, 조가장, 장가장, 취색장 등 다양한 장인들이 모여 분업 생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역시 분업화를 통해 조총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총열 제작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가운데에 철봉을 두고 주위에 철판을 두드려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총열 위에 다시 한번 납작한 철판을 둘둘 말아서 총열을 감싸주어 한 번 더 보강합니다. 그런 다음 총열 끝부분을 뜨겁게 달구고 여기에 나사 형태의 미전을 넣고 두들겨 총열 내부에 나사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미전까지 설치하면 총열은 완성됩니다. 오, 여기 대포 수준의 큰 총열이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총열 위로 철판이 둘둘 말려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조총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규격화가 필요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鉄砲の弾丸というのは重さで規格決まっておりまして、何門目玉というふうに言う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鉄砲の弾に、弾の大きさに従って、口径がこう決まって、で長さなんかも決ま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何門目銃とかという鉄砲の重さが銃のその規格の名前にな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堺でもそういう鉄砲の弾に従ってその規格が決ま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作り方をしていたようです。 그렇다면 임진왜란이나 이후에 벌어지는 일본 내의 큰 전쟁에서는 확실히 생산량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朝鮮での戦争とか関ヶ原とかにこう
増えた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をこう客観的に分かる資料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大阪夏の陣とかの時に先ほど申しました慶長火縄銃とかものすごく大きな武器を徳川家康が作らせたということは言われておりますので、やっぱり戦争に対応して武器をたくさん技術者に作らせるということはあったようです。 잠깐, 여기서 하계사님이 말한 게이초 오히나와주를 살펴보죠. 와, 이거는 조총이 아니라 대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길이는 3m, 무게는 무려 135kg에 달하는 일본 최대 크기의 조총입니다. 조총이란 이름으로 부르기에 미안할 정도로 거대하네요. 사카이시 하계사님의 설명으로는 아직 실전에서 사용한 흔적이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황동 상감기법으로 신불의 가오를 비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새겨넣은 걸 보면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념품이나 상징적인 성격을 띤 조총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들어가는 화약량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화약의 재료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火薬の調達については大きく2つありまして、硫黄については日本の九州地方特に大分県あたりの火山の方から取れますので、そこから輸入というか運んでくることが多かったようです。硝石については、なかなか日本で取れないので、中国とか東南アジアの方から運んでき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염초 구하기 힘든 건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유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조선의 사정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조선이나 일본 모두 조총을 주력 무기로 사용했지만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총 역시 밀려나게 됩니다. 400여 년 전 일본 최대의 조총 생산지를 찾았던 조선 사신단의 모습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좀 더 빨리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테죠. 이 노력은 이후 이어지는 조총의 생산과 성능 개량을 위한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였고, 조총의 나라였던 조선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총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